자, 이거 큰 사건이에요. 40대 가장이요. 생활고 때문이라며 처자식 3명을 태운 승용차로 진도항 앞바다에 돌진했는데 이게요. 자기만 살아서 나왔습니다. 아니 이게 뭡니까? 이 애들은 말이죠. 부모들이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는 게 힘들었다고 처자식을 태운 채 바다에 돌진하고 자기만 살아서 나온 40대 가장. 자,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생활고 때문에 40대 가장 일단 구속, 살인 및 자살 방조 혐의예요. 1억 6천만 원 상당의 채무로 사는 것이 힘들어서 범행을 저질렀다. 아니 1억 6천만 원이 큰 돈이죠. 큰 돈이긴 해도 아들들과 아내를 태운 채 바다에 들어가서 일가족을 일가족을 어떻게 가장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자기만 살아서 나온 말이 아내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기가 찹니다. 아이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기가 찹니다. 정말 기가 찹니다. 법원에 출석했는데 영상 보시죠. 살인 혐의 인정하십니까? 가족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 없어요? 미안하지 않으세요? 도대체 왜 그러셨습니까? 개인 파산 제도 등등 다양한 방법이 있었을 텐데 참 생활고를 한 가장이 겪었다라는 사실은 안타깝고 치근한 측면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내와 아이들을 저렇게 죽음에 이르게 했다라는 것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입니다. 자, 어떻게 이 범죄 행위가 이루어졌는지 사건의 전말을 좀 자세하게 좀 저희가 취재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난 31일, 지난 1일 고교생 두 아들이에요. 아니 부부가 이 아들들을 고교생까지 이 고등학교 아들들 키우기에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어요. 얼마나 헌신적으로 키워왔겠습니까? 그런데 다 키운 생태 같은 아들들에게 수면제를 먹여요. 그리고 차에 태우고 진도항으로 이동해요. 부인과 수면제를 나눠서 먹어요. 창문 열고 바다로 돌진합니다. 그리고 자기만 살아서 나왔습니다. 홀로 차에서 탈출. 공중화장실과 산속에서 20여 시간 은신했어요. 가족 구조 요청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인에 연락해서 자기는 도주를 시도해요. 44시간 뒤에 체포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한 말이 기가 막힙니다. 왜 혼자 나왔냐? 바닷물에 숨이 막혀 본능적으로 빠져나왔다. 이런 말이 하고 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네. 야, 기가 찬 사건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죄목은 뭐죠? 일단 뭐 자살 방조, 예. 그다음에 살인이에요. 근데 자살 방조는 지금 자기 아내도 같이 수면제를 먹었는데 지금 아내도 수면제 먹고 같이 차를 바다에 빠치는 거에 이제 동의를 했다고 본인은 주장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아내의 우리가 진술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저것도 사실일지 아닐지 몰라요. 네. 자신들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서 사실 이제 자살 방조하고 살인에는 형량이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일단은 살인죄가 적용된 거죠. 그렇죠. 어. 고교생 두 아들에 대해서는 이제 살인죄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본능적으로 빠져나왔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 뭐 경우 때는 자기도 수면제를 먹었다고 하니까 자기도 잠들면 결국 바닷속에 뭐 빠지게 되고 그러면 자기도 뭐 사망할 것이다 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저것도 좀 믿지 못하는 부분이 뭐냐면 본능적으로 빠져나왔다고 한다면 자수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지금 은신하고 도주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친한 친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도움을 받아가지고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살할 생각을 가진 사람이 도망가겠습니까? 원래에 따른다면 죄책감 느끼고 나만 살아난 거에 대해서 더 죄책감을 느껴야겠죠. 아니면 자기가 살아남고 야 이게 괴롭구나라는 걸 느꼈으면 즉각적으로 구조 시도를 하거나 구조 요청이라도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전혀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핑계가 뭐냐면 물론 인간은 이제 본능적으로 뛰쳐나올 수는 있죠. 그런데 이제 본능적으로 뛰쳐나온 것이다 하는데 이 말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회적으로 보면 이 생활고 때문에 사실 극단적 선택한 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자기만 어떤 사망하려는 게 아니고 자기가 죽고 나면 자기의 가족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을 거라는 생각을 잘못 생각한 거죠. 그러면서
같이 어린 아들, 자녀들과 함께 사실은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시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돈이란 건 그래요. 물론 어떤 경제적으로 궁핍해가지고 막다른 골목에 몰리게 되면 사람이 굉장히 힘들죠. 그리고 이성을 물론 상실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구조를 어떻게 보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상당히 많고, 아까 앵커께서 얘기하신 이제 파산이랄지 뭐 회생이랄지 이런 제도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정신적으로 좀 괴롭기는 하겠지만 그런 제도를 이용하면 또 새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무엇보다도 죽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는 거죠. 더군다나 얼마나 자기의 자녀, 자기의 가족의 생명이 소중합니까? 근데 이 소중한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괴롭다고 해서 이걸 스스로 이걸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안영환 의원님. 제가 이제 기자 시절 사건 기자를 하면서 이와 유사한 사건들을 취재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경찰 전문가, 특히 이제 심리 전문가들한테 들은 이야기가 굉장히 쇼킹한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전 세계에서 자식들을 살해하고 동반 자살한 경우는 매우 드물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매우 일반적으로 많이 일어납니다. 일반적이진 않지만 네, 일반적이지 않지만 자주 많이 일어난다. 자주 일어납니다. 그 심리가 뭐냐? 자식을 소유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식의 생명은 자기가 별개입니다. 자기는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자식의 생명까지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은 전혀 없습니다. 어느 신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또 뭐 이런 핑계는 되겠죠. 내가 어렵기 때문에 나 죽은 다음에 애들 누가 키울까? 애들 어떻게 살까? 차라리 같이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의 생명을 자기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신이 전혀 부여하지 않은 권한입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유달리 딴 나라에서는 드문, 거의 볼 수 없는 범죄가 한국에서는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건 어느 부모들도 해서는 안 될 범죄고요. 특히 이제 그 100배 양보해서 10,000배 양보해서 뭐 우발적으로 그 자리에서 흉기를 휘두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저 사람들은 부모가 같이, 이제 저 남편 주장입니다. 아내가 정신과 질환을 앓고 있는데 그 아내의 약 가운데서 수면제 성분을 꺼내가지고 그것을 가루로 만든 다음에 음료수에 넣어가지고 얘들한테 먹였다는 거 아니에요. 철저히 계획적으로 한 범죄 아니겠습니까? 예. 참 있어서는 안 될 범죄고, 우리 사회에서 자식들에 대해서 부모들의 생각에 대한 고정관념도 이제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식은 소유물이 아닙니다. 정말 독립된 개체이자 인격체입니다. 그들의 생명과 삶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사고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옛날 그 취재하던 그때 생각이 났습니다. 예,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지금 가장 황당한 대목은 홍익표 대표님 이거예요. 바다에 가라앉은 차에서 혼자 빠져나와 육지까지 헤엄쳐서 나온 40대 가장은 친구에게 전화로 도움을 요청을 해 차량을 얻어 타고 광주로 도망쳤다. 도주 과정에서 이 가장은 단 한 차례도 112, 119 등의 가족들의 구조를 요청하지 않았다. 과연 가족 사례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생활고의 비관의 동반 극단 선택으로 봐야 하느냐의 문제인데, 홍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부모님들이 좀 오해하는 게, 자녀는 자신들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물론 자신들의 결혼으로 해서 아이가 낳았지만 그 아이는 태어나는 순간 독립적인 인격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이와 함께 어떤 동반 자살이라는 생각 자체는 매우 전근대적이고 잘못된, 그러니까 그 아이를 독립된 인격체가 아니라 나의 소유물 대상으로만 생각합니다. 이건 사례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미 법원에서는 이미 살인죄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예. 김강산 변호사님 얘기했지만 살인 및 자살 방조죄거든요. 가족 살인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이거를 언론에서도요, 동반 자살 이런 표현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간혹 보면 이제 뭐 아이 뭐 3세 뭐 아이를 안고 동반 자살했다 이런 표현을 하니까 이게 자꾸 동반 자살, 그러니까 그 스스로 그 자살을 선택한 사람도 희생자 프레임에 들어가거든요.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동반 자살이 아니라 가족 살인. 가족 살인이다. 예, 그렇게 네. 프레임을 좀 바꿔야 되고요. 하여간 우리가 좀 인식을 바꿔야 됩니다. 그 자녀들에 대해서 독립된 인격체로 한다면 이런 선택을 하게 할 수 없죠. 이건 가족 살인이다 라는 탁견입니다. 자, 경찰 관계자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죽으려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자기가 무의식으로 빠져나갔고 살려고 들어간 게 아니고 죽으려고 들어간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빠져나갔다라는 경찰 관계자의
이 설명도 있었습니다만 성춘 부의장님, 이게, 예. 야, 이게 안타깝습니다. 이거 과연 아내 유서도 없었다는 거예요. 정말 저 사람의 주장대로 아내도 이런 것에 동의했다면 일종의 어떤 유서나 아니면 그런 게 나왔을 텐데 이 아내가 동의했는지 여부도 수사로서 좀 밝혀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 살인자라고 해도 되나요? 그러니까 살인 혐의가 있는 사람인데 살인자라고 좀 보는데 저는 저 탈출했다는 저 과정조차도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왜냐면 창문이 들어와서 깨가지고 창문을 열고 나왔다. 저희가 뭐 이런 저런 형태의 뭐 자살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런 형태의 상황의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문이 안 열리거든요. 이 수압과 이런 것 때문에 창문과 문이 잘 안 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창문을 통해서 나왔다? 저는 이거는 사실상 탈출을 계획하고 한 것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물론 수사나 이런 것들을 다 해야겠습니다만 저 사람의 그 이후 행태만 보더라도 아까 앵커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정말 그런 극단적 선택을 하고자 했다면은 그 탈출하고 나온 다음에 저런 행동을 했을까? 은닉하려고 숨으려고 했고 지인을 통해서 뭔가 40시간이 넘도록 뭔가 도피를 했다는 것 자체가 과연 저게 계획적인 게 아닐까라는 의구심을 예. 가질 수밖에 없는 행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거에 대해서는 경찰이 뭐 아마 증거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철저히 조사해서 저 사람이 정말 계획된 살인을 한 것인지에 대해서 밝혀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창문을 연 채로 이 바다로 돌진을 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 성춘 부의장 말한 그 부분도 경찰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